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만화 삼국지 1편 이제 여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조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삼국지를 읽으면 유비가 이 삼국지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좀 나중에 커서 읽으면 조조가 진짜 영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도덕적인 자질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제 인재 리더의 인재상도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이게 고도의 성장을 하는 이제 근대화 시기나 전쟁 중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조조를 제가 다르게 평가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조조를 저는 솔직히 좋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먼저 조조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조조의 할아버지는 환관이었어요. 조등이라고 환관의 거의 최고봉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하지만 이제 자기 재산이나 이제 지위를 물려줄 사람을 찾아서 양자를 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조의 아버지인 조승입니다. 여기 만화책에서도 조승이 조조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해요. 조조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복하게 자라기는 했지만, 할아버지가 환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조조를 많이 예뻐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총명하고 일단 머리가 굉장히 영리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착한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동네 이제 친구들이랑 들짐승을 잡으러 다닌다거나, 여인들을 희롱한다거나, 패싸움을 한다거나 저 새끼 술 나쁜 새끼예요! 하는 이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눈여겨본 조조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조조의 아버지를 이제 딱 찾아오면서 이제 일러 바친 거죠. 아, 조조의 행실이 바르지가 못합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조승이 딱 자기 아들 조조를 불러가지고, 야, 너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조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굉장히 이를 갈았겠죠. 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다시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딱 집에 오시는데, 만났어요, 앞에서 조조랑. 근데 거기서 조조가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 야, 너 괜찮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자기 형인 조승한테 가서, 아니 조조가 지금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조조가 멀쩡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작은 아버지가 간 다음에 조조가 딱 가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꾸 저에게 자꾸 흉을 씌우려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러는 게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작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됐죠. 그 다음부터 더 마음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했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싹이 이제 남다른 친구였어요, 이제 조조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조조는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난폭해졌는데,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리고 조조가 관상쟁이한테, 유명한 관상쟁이가 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관상을 본 일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쟁이가 딱 조조 얼굴을 보더니, 어서 말해보게. 자네는 평화로운 시대에는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은 난세에는 간웅이 될 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조가 그 말을 듣고 간웅도 나쁘지 않다, 영웅은 영웅이니까 하고 코웃음을 쳤다고 하네요. 진짜 남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얘가. 20살에는 이제 관리가 돼서 황궁을 지키는 경비병이 됐다고 하네요. 조조의 행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백이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황궁 경비병이 20살짜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동네 건달인데 그냥 됐겠어요?
빽이 있었겠죠. 제 한 번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의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출입 규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몽둥이로 두드려 팼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일이 알려지고 나서 이 조조를 처음에 세상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조조라는 사람이 명석하고 정의감도 좀 있구나 라고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황건적의 난때는 붉은 안장, 붉은 갑옷, 붉은 투구로 자기 이제 브랜드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붉은색으로 조조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현대적, 어떻게 보면 자기 PR이잖아요. 오늘날에 있어서 PR이라는 개념이 자기 브랜드를 이렇게 구축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오늘날에는 되게 당연시 되고 뭔가 학문으로까지 이렇게 연구가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참 잘하네요. 가능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황건적의 난을 제압하면서 동탁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됐죠. 동탁의 폭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왕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초선의 이제 양아버지로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동탁을 한번 쳐보자 하는 회의 자리에 이 조조가, 나이 어린 조조가 그때 당시에 35세였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동탁을 조져보겠습니다, 왕윤님.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동탁을 한번 조져보기 위해서는 그 왕윤님의 갑오인 칠성검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칠성검을 가지고 동탁네 집에 찾아갑니다. 동탁이 딱 자고 있었는데 몰래 뒤에 칠성검을 딱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동탁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문안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동탁을 자는데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울에서 뭔가 반짝반짝 하는 거를 보고 동탁이 깨져. 야,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조조가 이거 집에 내려오는 귀한 물건인데 동탁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해서 칠성검을 받쳐요. 역시 위기에 능합니다. 살았죠 뭐. 옆에 여포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재빠르게 검을 상납하고 자리에서 빠져나왔죠. 그런데 이 동탁이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느낌이 쎄해가지고, 야, 이거 조조 얘가 지금 나 치러 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조를 쫓아라. 그래서 조조는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동탁이 보낸 어떻게 보면은 추격대에 조조가 이제 멀리 이제 외곽 지역에서 잡히게 돼요. 근데 이 추격대도 추격대의 대장도 동탁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조조 얼굴이랑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애가 괜찮은 거지. 그래서 탈출을 도와줘요, 둘이. 그래서 둘이 이제 빠져나와요, 그 습대를. 그래서 조조가 오늘 밤은 어디서 먹나 하다가 근처에 이제 자기 아버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이제 지인이 사는 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묵는데, 그 사람은 쫓기는 신분인지도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 이제 친구의 아들이니까 반갑게 맞아줘요. 대의를 위해서 쫓기는 신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접한 술을 사러 그 집주인은 나가고, 그 둘은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막 수덕수덕 이상한 소리가, 막 칼 가는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조조가 밖에서 우리 치려고 지금 우리한테 연기하면서 우리 지금 잡아다가 동탁한테 바치려고 하는갑다 해서 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칩니다. 선빵을 날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술을 사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주를 대접해 주려고 이제 멧돼지를 잡으려고 이제 뻑적거리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둘은 날이 바짝 쓴 칼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은 혹시 이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딱 해서 아이고 이거 큰일이다 이제 조조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도망가자. 여기를 빨리 뜨자. 집주인이 오기 전에. 근데 가다가 또 집주인을 만나요. 그래서 아이고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아 그래? 아 이렇게 술도 사왔는데 그냥 아쉽게 됐네 이렇게 하는데 조조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조조의 정말 인간성이 나오는 거죠. 그 자기를 도와줬던 그 아버지의 친구도 죽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식솔들이 다 죽은 거를 보면은 관아에 신고를 할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나쁜 감정을 갖게 되면 자기를 더 열심히 추적을 할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죠 진짜.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살해를 당한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하고 살해당하고, 근데 정작 죽인 애는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찰 오르시죠. 여기서 또 명언을 남깁니다.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옳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지언정 천하가 나를 배반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네... 뭐 시대에 따라서 사람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쪽에 제가 이야기할 거리는 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화책에서는 요 만화책에서 요런 내용이 나와요. 조조의 성장 과정과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위나라를 이제 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행정 관료들을 등용을 하고 어떤 세금 정책을 펼치고 하는 이런 행정에 관한 부분은 이 책의 만화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전쟁만 다루기에도 약간 좀 빠듯하고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았던 조조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성공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글 공부도 좀 어른이 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병법서를 끼고 있고 이제 고전들을 자주 익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조가 낙양 땅을 먹고 나서 했던 행정적인 행보가 굉장히 탁월해요. 전쟁에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수도 많아야 되고 식량, 경제력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조조는 최고의 금싸라기 땅, 낙양 주변의 땅을 먹고 나서 둔전제라는 걸 시행합니다. 둔전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제 호족들이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농민들은 높은 세금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었는데, 조조가 호족들한테 땅을 싹 뺏어가지고 호족들한테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덜 받으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호족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동안 모았던 그 부를 토대로 조조가 그런 짓을 못하게 로비를 주변 사람들을 매수해서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암살을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군대 사병을 가지고 키운다거나 할 수 있는데, 조조는 처음에 이제 낙양 땅을 접수할 때 자기를 돌아설 것 같은 사람들을 싹 정리했어요. 그리고 워낙 자기 군대가 워낙 강력한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호족들의 전투력을 연합한 것보다 이게 훨씬 웃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반발을 해도 뭐 전투력이 지금 없는데,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줘야지. 근데 만약에 다른 이제 행정적인 능력, 이제 행정적인 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왕이었으면은 금방 망했을 거예요. 호족들의 땅을 다 뺏어도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조조는 무가 출신들이 판치는 이제 전쟁이 항상 일어나던 시대에 이제 문과 출신들을 대거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필요한 인재들을 전국에서 흡수하게 되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호족들이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국가는 어떤 조그마한 지역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리가 돼요. 호족들 간에 이렇게 자치적인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의 도시를 함락시킨다고 해도 다른 도시를 이렇게 연달아서 함락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중앙 집권적인 구조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중앙에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성이라도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성을 하나 뚫어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쉽게 중앙까지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라던가 이런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가 힘을 많이 모을 수 있던 거예요. 조조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내부적으로 혼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변에 있던 국가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내부가 혼란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공격을 안 해왔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 일이죠. 여기서 조조의 또 천재적인 외교술이 빛나는 게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영웅이 원소였어요. 근데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천자명입니다 하면서 대장군을 내리고 여포한테도 이제 좀 이름 그럴듯한 걸로 하나 벼슬을 딱 내리면서 야 너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왜냐면 그게 가능했던 게 조조는 낙양 이제 수도에 있는 천자를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제 승상직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상이니까 이제 천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여포랑 원술한테 이제 한 자리씩 내줍시다. 이게 사실은 이름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딱히 권위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미 걔네들은 다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여포랑 원술이랑 치고받고 싸우게끔 바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서 자기는 외부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내부적인 행정도 탄탄하게 다지는 천재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조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거리가 있는 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나라 안의 상황도 혼란스럽고 한 상태에서 조조 같은 왕을 원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된다는 거는 그 희생되는 당사자들한테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전체의 국가나 전체의 종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 조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게임의 하나의 말,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과연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제 유명한 영화도 많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이제 도덕적인 정의에 대한 옳음이 무엇인가, 이제 정의는 무엇인가, 도덕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조커가 조롱하면서 배트만에게 던지고 있죠. 어떤 집단과 또 다른 어떤 집단의 생명을 놓고 끊임없이 배트맨이 저울질하게 만들잖아요. 선과 악의 기준에는 이제 객관성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만약에 어떤 다른 나라 지방에서 내일 당장 지진이 생겨가지고 수천 명이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제 새끼손가락을 자르면은 내일 그 지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손가락 하나를 희생함으로써 몇 명까지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른 거겠죠. 근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만들기 전에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점은 좋게 생각하지만 이런 점은 비판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조조였다면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다 라던가,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인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조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유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리뷰 봐주셔서 고맙고 안녕히 계세요.